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안 세대라는 책을 바탕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공감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아주 옛날부터 다들 청소년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중학교에 있는 교사고 또 오랫동안 중학생들을 봐왔는데 한 개인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겪는 가장 힘든 시기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키울 때요, 알아두면 참 좋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럴까? 얘네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뇌과학입니다. 사실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를 다룬 책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이번에 읽어보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대의 뇌입니다. 제가 최근에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를 봤는데요. 보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의 머릿속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랐는데요. 주인공은 라일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의 어렸을 때 아동기에는 기쁨이가 이 아이의 머릿속을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큰 거예요. 때가 된 겁니다. 갑자기 이 머릿속 컨트롤 타워에 아저씨들이 막 들어오더니 머릿속을 때려 부시기 시작해서 재건축을 합니다. 기쁨이랑 이 친구들이 막 놀라는데요. 왜 이러세요? 이랬더니 이제 부시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좁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이걸 때려 부시고 제대로 정리를 해놓지 않고 가요. 머릿속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조종칼을 기쁨이가 아니라 불안이가 맡게 되는 거죠. 정말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표현력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의 뇌는 이렇게 재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보실 때 당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랬던 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안 그랬던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우리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뇌가 재건축되고 있는 거죠. 저는 20년 정도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필 이 시기가 뇌가 이렇게 재건축되고 있는 딱 그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사고를 치지? 분명히 방금 얘기했는데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통 이런 충고를 합니다. 이 중학생 아이들을 선생님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동급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뇌과학 책을 읽어보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어떻게 발달하는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좋은 점은 우리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이해가 안 될 때 또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아, 이래서 이런 거구나, 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럴 때이구나, 또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책에 등장하는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뽑아서요, 우리 교육과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요, 아이들의 뇌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발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전전두엽이라는 곳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마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마엽, 그러니까 전전두엽이랑 같은 거예요.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학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주관하는 곳이고요. 충동을 억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내심을 발현하는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등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발달해야 차분하게 앉아서 충동을 참으면서 핸드폰도 보지 않으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차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게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뇌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결론이냐면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고 있는 이 10대 아이들은 전전두엽, 즉 이마엽이 대부분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아이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요. 그리고 방금 들은 이 주의사항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이 아이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전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취약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방금 얘기했는데 그걸 왜 안 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마엽은 언제 발달할까요? 20대가 돼야 발달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요. 결국은 언제쯤 완성된다라고 하냐면 30대가 돼야 전전두엽이 완성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이들에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이들을 조금 더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뇌가 발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수초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전기 자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구리선을 생각해 보면 이 구리선으로 전류가 통하게 되는데 이 구리선만 그냥 두면 합선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선 주변에는 고무로 이렇게 싸놨습니다. 절연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은 어떤 사고 없이 전기가 빠르게 흐를 수 있는데요. 우리 뇌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초가 쭉 주변을 감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뇌를 쫙 감아 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초화 작업이 이마 쪽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수초화 작업이 잘 이루어지면 합선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고 또 훨씬 더 전달이 빠르게 30배 정도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리가 팽팽팽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판단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분하게 뭔가를 해나가는 건데 모든 부모님께서 아이가 이러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뇌과학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이마엽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아직 이렇게 빠르게 전달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자꾸만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좀 아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대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비행에 빠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정말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건 아직 이 이마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걸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다 보면 정말 진이 빠집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잔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짜증을 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잔소리처럼 이렇게 귀에다가 막 쏟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아이 눈을 보면서 자주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10대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편도체가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잉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뇌가 아직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려 줘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다 이해해주고 풀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전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하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직 이 부분이 좀 미성숙하구나. 그리고 이때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지도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이걸 아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크게 되면 이게 안정화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10대의 뇌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신경의 가소성입니다. 이건 정말 교육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이 부분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의 뇌는 인생의 어느 때보다 더욱 막강하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하다. 이들은 모든 것을 더욱 빠른 속도로 학습하지만 정작 그들의 뇌는 회백질을 제거하면서 뉴런들을 없애고 있다. 어떻게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사실이 성립할 수 있을까? 바로 신경의 가소성 때문이다. 10대의 뇌는 유연하기 때문에 어른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놀라운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백질과 뉴런을 제거하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걸 바로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은 부분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뉴런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부분들은 더 강화하고 안 쓰는 부분의 뉴런들을 없앱니다. 이것을 가지치기라고 해요. 그래서 10대 시기에는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 뉴런들의 연결을 높이면서 다른 부분들을 없앤다는 겁니다. 신경학에서 뇌 가소성에 대한 개념은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했지만 자꾸만 쓰다 보면 그 부분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10대들은 자기가 뇌의 황금기 중 한때를 거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까요? 한 번에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뇌과학에서 많이 다루어졌고요. 이전에 제가 8초 인류라든가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이 멀티태스킹을 정말 좋아하고 또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 또는 TV를 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친구와 카톡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멀티태스킹 자체가 집중력을 얼마나 낮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얘기를 할 때 이걸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음악을 듣는 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에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 때와 그냥 공부를 할 때를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게 하고 어떤 게 더 집중이 잘 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던가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 때는 또 음악의 도움을 빌리는 것도 저는 나름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아이에게 너 멀티태스킹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저는 아이에게 과혹한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웬만하면 한 가지를 할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하도록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읽은 부분은 5장 수면이 뇌에 끼치는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요즘은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잠을 적게 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워 공부를 한다던가 사당오락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뭔가 밤새워서 뭐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심한 이야기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이건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잠을 잘 자는 게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우리는 새벽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형 인간이 좀 더 부지런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되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지각을 할까봐 어머님들 막 전전긍긍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냥 다 저녁형 인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뇌 구조상 청소년기에는 빨리 잠이 안 든대요. 늦게 잠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게 어른들은 아침, 새벽이 되면은 분비가 끝나 있대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아침까지 쭉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이 뇌로 치면 정상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들의 패턴에 맞게 아이들의 이 생활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에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울었어요. 막 5시, 6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잠을 좀 못 자겠고, 좀 아침에 잤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나중에 크면 아침에 깨울 땐 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면 얼마나 좋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기 때 좀 늦게까지 자고 청소년기에 아침에 발딱발딱 일어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런데 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이들이 원래 아침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그걸 재우지 않고 일찍 학교를 보내고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잠과 관련해서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기 전에 공부한 내용이 자는 동안 체계화되고 응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자면 자는 동안 이게 잘 이렇게 뭔가 조직화가 되면서 떴을 때 얘가 더 잘 기억나고 잘 이해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뭘 하고 자느냐가 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공부한 것보다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잤을 때 자고 난 다음에 결과가 훨씬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자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 푹 자고 학교 와서 시험을 보면 더 잘 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자기 전에 뭘 하죠?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다가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가 아이들의 수면 습관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깊이 자지 못하고 그러는 동안 뇌가 잘 쉬고 뇌가 잘 조직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이 뇌를 잘 활용하고 뇌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뇌의 수초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것, 이런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학습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아이, 제 제자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떠올리면서 좀 슬퍼졌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잘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학교 수업도 많고요. 내용도 많고 갔다 오면은 학원을 늦게까지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요. 숙제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마트폰을 한참 보다가 잡니다. 그럼 또 수면이 줄어들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돼요. 또 지각하면 혼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고 학습은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고 잠이 부족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부터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학교라도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제 아이를 보면서요. 아침에 좀 많이 재워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또 출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늦게 보내는 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를 사실 많이 시킨다고 꼭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냐면요. 효율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잘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잘 시키려면 때려 붓는 거예요. 시간을 막 때려 붓고 노력을 막 쏟아 부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잘하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죠. 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쓰면, 학교에서 실수가 많으면,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래도 당연히 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게 공부를 시켰는데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아이들이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좀 더 많이 재우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 상태가 왜 이런지, 뇌가 지금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아이들을 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 중이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오늘 제가 드린 몇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